이번 시간에는 제2부 백제 웅진기가 되겠습니다. 웅진이라고 하면 현재 공주의 옛 지명이 되겠습니다. 웅진은 우리말로 하면 곰나루가 되고요. 공주에 저도 과거에 약 6년 3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공주에서 가장 경관이 좋은 곳이 바로 곰나루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곰나루 일대를 명승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곰나루에 가면 곰사당도 있고 엄청나게 큰 곰이, 돌로 만든 곰이 모셔져 있어요. 근데 실물은 공주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할 때 제가 품에 이렇게 안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걸 요즘은 다 큰 게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똑같은 곰을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한 10사람이 들어도 못 옮길 정도로 큰 곰, 생긴 게 똑같이 생겼죠, 모델은. 그래서 곰사당에 현재 이렇게 전시하고 또 가끔은 거기서 의례를, 제사 같은 걸 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곰이 인간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곳이 바로 웅진 공주이고요. 자, 백제가 475년에 갑자기 정말 예기치 않게 공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살아야 할지 그게 참 걱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공주 일대를 살펴보다가 보니까 공산성이라고 해서 바로 공주의 금강변에 있는 곳, 그곳에 이제 산성을 만들고 거기에 궁궐을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 한 40년 이상 공산성을 발굴했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어디에 궁궐이 있었다 이런 게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쯤 궁궐이 있었을 거야, 그런 것들이 조금 밝혀졌고요. 또 공주에 가면 송살리 고분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근래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무령왕릉과 백제 왕릉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일대 공산성에서 보았을 때 서남쪽 약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백제 왕릉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971년도 7월 5일 날 백제 유명한 백제 25대 무령왕릉이 우연하게 발견되었고요. 그때만 해도 그것이 왕릉인지는 알 수 없었고 1971년도 7월 8일 날 오후에 무덤 입구를 파들어가면서 이곳이 백제 25대 무령왕과 그분의 왕비가 함께 묻혀있는 곳이다, 그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8시간 만에 뚝딱 발굴을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것이 그 발굴이 1971년도가 아니고 2022년도쯤에 발굴되었다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늘 해봅니다. 그렇지만 또 그 사이에 어쨌든 백제에 관한 연구, 백제의 장신구, 백제의 금속공예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1년도에 무령왕릉의 입구가 처음 열렸을 때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입구를 열었더니 무덤 널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돌짐승이 한 마리가 있어요. 무덤의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돌짐승이 중요한 것보다는 앞에 있는 돌판 두 장이 실제는 더 중요한 유물입니다. 그래서 8시간 만에 발굴하고 또 있다가 무덤을 깨끗이 빗자루로 다 청소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때 청소하고 나서 그 유물들이 박물관 수장고에 수십 년간 보관되어 있다가 지난해에 모든 유물들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무령왕릉에서 나온 유물들을 모두 다 전시를 했습니다. 발굴 당시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여기 돌판 2개가 있고 2장이 있고 동전이 한 꾸러미가 있습니다. 이 동전이 이 무덤 터를 지신들로부터 산다. 그러니까 나중에 왕과 왕비가 지하 세계에 갔는데 내 땅 내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짠 이렇게 보여주면서 봐, 토지 매매 문서예요. 이 땅은 내가 돈을 주고 산 거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 부부께서 가시더라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아라. 이미 돈도 1만 배나 지불했다. 그 실물이 바로 여기 동전이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히 백제의 왕릉급 무덤들이 많이 발굴되었지만 대부분 다 도굴되었고요. 온전하게 무덤의 주인공도 알 수 있고 또 도굴의 피해를 입지 않은 유물이 바로 무덤이 백제 25대 무령왕릉이 되겠습니다. 이 돌짐승도 제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공주박물관의 학예연구사가 되어서 그때는 뭐든지 다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들으려고 하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쳐서 뭐 병원에 실려가는 건 괜찮은데 국보가 부서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들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못했는데 어쨌든 이 백제의 이 유물은 근래 이제 백제 고각하는 분들은 중국에서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지석이고요.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쭉 나가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 공주박물관에 7년 가까이 근무할 때는 2344점이 출토되었다 이렇게 맨날 외우고 유명한 VIP들이 오시면 다니면서 그렇게 앵무새처럼 안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근래에는 그 당시 제가 외웠던 것보다 2배 이상의 유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바닥의 유물들이 조그마한 유물들이 다 창고에 있다가 근래에 모두 그게 정리가 되어서 공주박물관에서 이렇게 전시가 된 경관이 되겠습니다. 자, 백제 아까 보셨던 그런 한성 시기에 꽃갈처럼 생기고 꽃 같은 이런 장식이 있던 것은 공주로 천도하고 나면 없어져요. 그게 갑자기 두부 모를 딱 자르듯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백제의 정정 자체가 불안해집니다. 공주로 천도했던 문주왕이 피살됩니다. 문주왕의 아들 삼군왕도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이하고 또 동성왕은 일본에 있다가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피살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흉흉한 거죠. 왕이 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있다 보니까 한성 시기처럼 금동관, 금동허리띠, 귀걸이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럴 겨를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권력이 분산되기보다는 국왕 중심의 왕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금으로 만든 유물은 왕족들만 전유하는 형태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무령 왕이 소유했던 왕의 머리 쪽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8시간 만에 뚝딱 수습을 하다 보니까 실제 정확하게 어떻게 발굴되었는지 머리에 어떻게 착장했던 것인지 그런 정보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왕비 거하고 조금 이제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왕비의 귀걸이가 왕비의 관이 되겠고요. 자, 왕의 헤어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왕의 헤어핀을 보면서 과거에 제가 유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글을 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물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좌우가 정확하게 밸런스가 잘 안 맞고 보통 백제 장인들은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원래 명품을 만들 때는. 근데 신라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요. 천마총에서 출토된 귀금속 장신구를 보면 밑그림 드로잉을 합니다. 그 드로잉에 맞춰서 공예 금공 작업을 하는데 백제 장인은 그런 거 없어요. 드로잉하는 흔적이 없어요. 손 가는 대로.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주박물관에 있을 때 약 7년, 경주박물관에 있을 때 약 3년 이렇게 유물을 직접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낄 때 신라는 정교한 대신 좀 딱딱하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 백제는 조금 서툰 듯 하면서도 자연스럽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완숙의 경제에 있었기 때문에 기초 드로잉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뭐 그래도 그 지워지는 걸로 뭔가 드로잉하지 않았겠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특징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뒷면에서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내서 앞으로 볼록볼록한 그런 연꽃을 만들었습니다. 당초문 같은 디자인도 했고요. 왕의 귀걸이가 되겠고요. 저는 이제 과거에 제가 무게를 달아봤을 때는 한쪽 무게가 돌반지로 치면 20돈 정도 된다고 저는 글을 썼는데 최근에 공주박물관에서 새로운 무게를 달아봤더니 조금 무게가 그만큼 안 나왔다고 해요. 제가 과거에 선배님들 말을 들을 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박물관에 계시는 분들은 귀금속 공예품들은 무게를 달아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울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걸 금 20돈이라고 달았잖아요. 어느 날 감사가 왔어요. 감사원, 무서운 감사원에서 와서 무게를 달았는데 19.5돈이다.
조울이 잘못돼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 학예사는 감옥에 가는 것이 감옥은 아니더라도 금 5돈은 물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역시 선배들의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제가 10여 년 동안 계속 글을 쓸 때마다 20돈이야 이렇게 썼는데 지금 다시 수정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자, 이 귀걸이를 제가 이제 자세히 여러 가지 이제 봤더니 백제 귀걸이긴 합니다만 신라 귀걸이의 디자인을 채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백제 귀걸이 가운데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령왕이 왜 백제 스타일의 귀걸이를 착장했을까? 이런 그게 좀 이제 문제이긴 합니다만 백제와 신라는 서기 430년대부터 가까워졌어요. 왜냐하면 공동의 적이 생겼어요. 고구려가 계속 백제를 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 좋지 않은데 그래도 신라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는 원래 일본 열도의 외 대가야하고 엄청 친했어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신라의 손까지 잡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나중에 패착이었어요. 그래서 660년에 결국 그 신라에 의해서 사직이 종원을 고하게 되는 그 단초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신라의 경우는 황금도 많았고 신라에서 가끔 백제의 황금을 선물로 주기도 했고요. 신라의 황금 기술, 테크닉, 또 디자인 이런 것들이 거꾸로 백제로도 많이 좀 전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이런 공예 문화는 중국에서 한반도 중부지방에서 일본 열도 문화적인 이렇게 낙차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흐르는 게 일반적인데요. 요 귀걸이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신라 것이 백제로 들어오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귀걸이를 자세히 봐야 돼 예쁘다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공주박물관에 있을 때 이 유물을 이제 꺼내서 제가 이제 관리를 했으니까 불법은 아니고요. 유물을 꺼내서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이렇게 바느질 하듯이 엮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이런 유물은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설마 왕의 귀걸이를 이렇게 수리를 했을까 싶은데 실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귀걸이를 종이로 다시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공정을 해봤더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끊어졌던 것 같아요. 이 아랫부분이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졌는데 이 부품을 하나 바꾸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다 해체를 해야 돼요. 해체하면 중간이 망가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바느질 하듯이 수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오래전입니다만 그 당시에 유명한 모 신문사의 유명한 기자가 계셨는데 그 기자께서 저희 강의를 이제 들으셨어요. 듣고 나서 야, 무령왕께서 이 수리를 해서 쓰셨어. 참 인품이 좋았나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카피를 그렇게 뽑지 않고 무령왕은 정말 알뜰살뜰한 사람이야 이렇게 신문에 썼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왕의 물품 가운데 수리한 흔적이 남아있는 케이스입니다. 왕비의 귀걸이는 무게는 좀 더 작습니다만 훨씬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걸이 중간을 보시면 이렇게 금으로 만든 캡 같은 게 있고 캡 속에 유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라에 몇 점이 있고 백제에서는 무령왕비, 그다음에 송살리 고분군에서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자세히 본 모습이고요. 자, 허리띠인데 허리띠가 아까 한성백제 시기에 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허리띠가 가장 많이 출토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신라 고분 출토품입니다. 황남대청 남분 같은 곳에서는 한 10세트 가까이 아주 많은 허리띠가 출토되기도 하는데요. 무령왕릉에서는 2세트의 허리띠가 출토되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은요,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아까 보시면 저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각형 장식이 있는데 그 장식을 자세히 봤더니 뭘까요? 개구리, 두꺼비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 태양 속에는 달이 3개 있는 까마귀가 있고 달 속에는 두꺼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달을 상징하는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그 디자인 속에 이렇게 마음의 하트, 거꾸로 된 하트죠. 하트 무늬가 뚫려 있는 두꺼비가 한 마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 방금 보셨던 이 오각형 장식 아래쪽에 있는 것인데요. 도깨비. 저는 개인적으로 용의 얼굴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장식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경우는 유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세부적인 무늬를 이제 찾아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위에 있는 게 저는 백호, 아래쪽은 주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992년도 8월 달에 공주박물관에 발령을 받았더니 박물관장님께서 저를 테스트를 하셨어요. 얘를 어떻게 좀 가르칠 만한가? 그래서 저보고 갑자기 이 유물을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길래 못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해본 적은 없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유물을 꺼내서 처음에는 한 3일이면 그리겠지 싶었는데 2주 동안 이 유물을 그렸어요. 이 유물을 그리면서 이런 특히 이제 오른쪽에 보는 이 백호와 주작 이런 걸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백호와 주작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라고 하는 사신의 일부이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은 달을 상징하는 그 두꺼비다. 이런 논문을 1994년도 5년도쯤에 썼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인용을 안 하는, 근데 저는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학계에서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좀 많은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신라 거와 백제 것은 형태적으로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신라 왕의 허리띠, 길이는 대개 1m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버클 부분이 2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백제의 금속 공예품 가운데 역시 중요도를 따지면 넘버 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팔찌입니다. 무령왕비의 팔찌인데 무령왕비께서는 금으로 만든 팔찌도 가지고 있었고 지금 보시는 것은 은으로 만든 팔찌입니다. 그래서 은으로 만든 팔찌 한 세트를 왼팔에 착장한 채 무덤에 묻혀 계셨어요. 근데 이 팔찌가 중요한 이유는 안에 글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글자를 쭉 읽어봤더니 백제 무령왕비께서는 몇 세에 돌아가신지 몰라요. 나이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것은 526년에 돌아가셨고 529년에 3년상을 치르고 무덤에 묻혔어요. 근데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6년 전에 백제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이 만든 거예요. 그 백제의 유명한 장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다리예요. 다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당시 백제에서는 그야말로 잘 나간다, 특별하다, 아주 뛰어난 명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백제 왕비를 당시에는 대부인이라고 불렀어요. 대부인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은이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 은을 얼만큼 들여서 만들었는지가 메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리가 대부인을 위해서 은 230주, 주라는 게 요즘은 지금 그램 그런 것입니다. 230주를 들여서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많은 유물 가운데 그 망자가 생전에 사용했던 것들이 들어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령왕에서 나온 유물은 대개 왕께서 523년에 세상을 떴어요. 그리고 525년에 무덤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 주로 만들어진 거고 그 이후에는 왕 것은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오래지 않아서 왕비께서 526년에 세상을 떴고 529년에 무덤에 묻혔으니까 529년 이후에는 무령왕릉 속에서 나온 유물이 왕릉 속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무덤의 연대를 결정할 때 대단히 이제 중요한 자료들이 됩니다만 그 가운데 특히 이 유물은 52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연대를 알 수 있는 백제의 장신구입니다. 근데 이 표면을 보시면요, 용이 이렇게 막 용 트림을 하는 그런 조각이 아주 유려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가 여기는 적용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공주박물관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도면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칼라링을 하고 메모를 해봤더니 왼 팔찌 오른 팔찌의 디자인이 달라요. 예전에 제가 유물을 자세히 보지 않았을 때는 하나를 만들어서 거푸집에 이게 주문을 했다, 캐스팅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래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각각 이렇게 2개를 만들어서 각각 주조를 하고 조각을 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클로즈업해서 본 모습 이거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의 눈, 용의 눈입니다. 자, 무령왕비의 목걸이입니다. 무령왕비 쪽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목걸이가 두 세트가 출토되었습니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요. 여기 연결하는 부분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 때 이 고리를 하나 만들고 두 번째 만들 때는 이 고리를 개방시켜 놓았다가 이렇게 끼우고 나서 여기 고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부품을 비슷한 걸 여러 개 만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차례로 조립을 했습니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미감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대단히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복제품을 만드는 문화상품을 만드는 분께 이거 만들면 대박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똑같이 만들어서 강남 현대백화점에 출시를 했는데 1년에 3세트 팔렸다고 해서 혼났어요. 다행히도 만든 사람들이 조폐공사였기 때문에 돈이 걱정 없는 분들이라서 괜찮았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건 신발이고요. 아까 한성식이 금동 신발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때 신발이 엄청 크다. 왕의 신발, 무령왕의 금동 신발입니다. 신발이 380mm 정도 되는 것이고요. 대단히 큰 신발이고 실제 신는다면 신발이 그냥 주저앉아 버릴 정도입니다. 근데 이 금동 신발조차도 고구려 거, 백제 거, 신라께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런 것이고요. 이런 금동 신발을 만들어서 무덤에 넣어주는 이런 풍습은 서기 5세기에서 6세기 전반까지 약 150년 정도만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삼국시대의 존속, 삼국시대가 대개 그 700년 가까이 된다고 할 때 그 가운데 15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이런 금동 신발 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령왕의 신발을 제가 이제 컬러링을 요즘 하는 걸 재밌어 해가지고 이렇게 컬러링을 해봤더니 약간 이제 그린 톤으로 있는 것은 연꽃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핑크빛 비슷한 것은 봉황입니다. 그래서 봉황과 연꽃을 교대로 이렇게 배열을 했고요. 요즘은 박물관에서 유물을 관찰하기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조감장이라고 해서 위에서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쇼케이스에 전시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해본 것입니다만 이런 형태입니다. 그야말로 세월의 무게 같은 게 좀 보이죠. 근래 공주박물관에서 다시 보존 처리를 해서 지금 훨씬 더 깨끗해졌습니다. 왕의 신발, 왕비의 신발이고요. 왕비의 신발, 이 사진은 옛날 사진입니다. 뒤쪽에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발굴 보고서의 뒷부분이 없이 보고서가 나오니까 또 학자들이 어떻게 논문을 쓰셨냐면 왕비께서 이걸 신고 무덤에 묻혔기 때문에 왕비의 유해가 이제 육탈이 되는 과정에서 뒤꿈치가 먼저 썩어서 없어졌을 거야. 이런 논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언젠가 제가 이제 공주박물관에 근무할 때입니다만 수장고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도시락통에 있었어요. 도시락 반찬통 같은 게 있어서 호기심 싹 열어봤더니 뒤꿈치가 거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8시간 동안 발굴하고 나서 나중에 못해서 빗자루로 쓸어 담아서 박물관에 놓아둔 것 중에서 눈 밝은 선배가 아마 계셨나 보죠. 그분이 다 수습해서 도시락통에 넣어두셨고 그걸 공주박물관에서 한 6, 7년 전에 다시 깨끗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온전한 형태의 신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래 전시되고 있는 걸 제가 가서 보고 이렇게 이제 컬러링을 좀 해본 것인데요. 육각형 디자인이 기본 디자인입니다. 육각형 디자인은 멀리 지금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되게 서기 5세기에 크게 이제 유행을 하고 그 이후에 또 한동안 유행합니다만 귀관문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무령왕릉 왕비와 왕의 칼, 그 다음에 금동 신발에서 전형적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육각형 안에 지금 봉황인데 지금은 안 보이시죠, 그죠? 이걸 이렇게 하면 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여기 빨갛게 표현한 것이 봉황의 눈이 되겠고요, 날개, 봉황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세웠을 때 봉황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게 했을까? 그래서 역시 착장했을 때, 신발을 신겼을 때의 그 모습, 그걸 이제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백제 금속 공예품 연구에서 이제 가장 큰 수수께끼, 이제 제 3부에서 나옵니다만
백제금동대 향로가 백제산일까 아니면 중국산일까, 그게 한국미술사학계 또 한국고고학계의 논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거의 50대 50. 저는 개인적으로 백제산이다라고 보는데 중국 남조산으로 보는 견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대부분 다 중국산으로 보고 있고요. 일본 열도에 있는 사람들도 중국산으로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백제금동대향로라고 하지만 그 백제를 괄호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동대향로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동안 존재했어요. 그야말로 군계 일학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무령왕릉 유물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 동탁은잔이라고 하는 이 유물하고 디자인적 요소에서 상당히 연결된다. 그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역시 백제 무령왕 때의 절정에 올랐던 백제의 금속공예의 문화가 다음 단계 사비 시기에 가서 금동대향로를 탄생시켰다. 그렇게 보는 게 근래 우리 학계의 일부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제 과거에 그림을 그려본 것인데요. 무령왕릉에서 나온 환두대도가 있습니다. 칼이 있고 용이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막 낙서해 놓은 것처럼 붉은 선으로 낙서를 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용 비늘 같은 걸 표시를 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유물은 이 사진에 비하면 엄청 작은 거죠. 제가 거의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이 디자인이 다 보일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잘 만든 것이다 보니까 일본 학계가 1976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먼저 이 작품은 중국 거야, 백제에서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근래까지 그런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유물을 새로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백제 것이 분명하다. 이제 왜냐하면 이 칼보다 100년 오래된 칼 중에서 아주 정교한 것들이 충청남도 천안, 충청남도 공주 일대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그런 거하고 순서를 배열해서 A, B, C 다음에 D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이것이 백제 꽃이라면, 이것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라면 백제 금동대향로를 만드는 정도의 기술은 충분히 백제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과거에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학술 발표를 했는데 일본의 와세다 대학의 교수 한 명이 저의 견해에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당신 좀 특이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일본 나라 시대의 금속공예가 전공이에요. 근데 자기가 나라 시대의 금속공예 품을 볼 때마다 그건 대부분 다 백제 선생님이 와서 만들었다. 선생님이 와서 지도를 해서 일본에 있는 제자들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백제 본토에서 그 무슨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을 얼마나 잘 만들었겠느냐,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술좌석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국내에 돌아와서 그분을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그분 발표도 듣게 하고, 또 신문사에도 연락을 해서 좀 내야 된다 해서 홍보도 하고,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시간이 해결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백제의 유적에서 이것도 메이드 인 신라입니다. 신라의 허리띠가 백제 무령왕릉 주변에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게 경주의 금관총에서 발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 만든 게 백제에서 나오는 케이스도 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리미인데, 다리미가 뭐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다리미. 그래서 요즘 저도 계속 다리미를 많이 쓰다가 요즘은 잘 안 쓰는 편인데, 이 다리미가 가끔 무덤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아무 무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왕비의 클래스, 왕비 정도의 클래스의 유해부 주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자루가 길쭉하게 생긴 것은 우리나라에 단 2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제의 왕비인 무령왕비, 또 신라의 왕비였던 황남대성 북분에서만 출토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중국 남조 양나라에서 수입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과 형태가 달라요. 만드는 게 완전히 다르고, 이건 중국의 진강시라고 해서요. 지금 이제 상해 옆으로
중국 사람은 장강이라고 합니다. 양자강이 쭉 올라가거든요. 그걸 쭉 북류해서 올라가다 보면 진강, 강도, 그다음에 난징 이런 도시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진강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발굴을 했는데 무령왕비 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큰 구덩이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구덩이에서 나온 유물들을 이렇게 체크해 봤더니 이 그 다리미 밑에 빨간색으로 글씨를 써놨어요. 그 구덩이는 뭐냐면 갑자기 진강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 보물을 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고고학자가 발굴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숨긴 사람은 죽었죠. 그러니까 그 보물을 죽으면서도 그랬을 거야. 내 보물 뭐 그렇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특히 중국의 시안, 서안 일대에는 당나라 때 전쟁이 많았습니다. 근래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봤더니 서안에서 바로 그렇게 도망갈 때 묻어놓은 구덩이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에게는 행복이고 소유자에게는 아주 불행스러운 그런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뒤에다가 언제 누가 숨겼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게 고고학자들에게 중요한 거죠. 520년대에 땅속에 묻혔다. 무령왕비는 언제죠? 역시 520년대에 무덤에 묻혔다. 그래서 같은 동년대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신라의 왕비 무덤에서 발굴된 것이고요. 전라남도 나주에서 출토된 것입니다만 보통 백제금동관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마한의 잔존 세력들이 만든 금동관으로 보기도 합니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전라남도 나주에서 발굴되었고요. 현재 유물은 국립나주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디자인이 무령왕릉 것과도 다르고 한성백제 거와도 다르고 신라 거 구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금동관을 만든 사람들은 뭔가 전라남도 나주 일대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학자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왼쪽에 보면 같은 작품입니다만 왼쪽 측판과 오른쪽 측판의 디자인이 비슷한 듯하면서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근래에 논문을 쓰시면서 왼쪽은 선생님이 만들고 선생님이 점심 드시러 가시면서 오른쪽은 제자한테 시켰다. 그래서 제가 설마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요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 점심 먹으러 간 건 아니고 어쨌든 시범을 보이고 또 제자가 만들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이제 정리해 본다면 백제 웅진 시기는 약 6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금속공예품 장신구는 주로 무령왕릉 출토품이 거의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1971년도에 우연히 발굴된 무령왕릉이 백제 금속공예 문화의 연구에 서광을 비추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압도적인 그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